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너무나 맑았고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도 평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 심장만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진료실 문을 열었죠. 의사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받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해 보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구나.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경도인지장애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벼운 건망증이 시작된 거예요. 경도인지 장애.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치매로 가는 첫 단계라는 것을요. 동네방 여사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더니 이제는 자식 이름도 헷갈려 하시잖아요. 선생님, 그게 치매 말씀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서운 단어는 없었거든요. 암도 당뇨도 아닌 바로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병이잖아요.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 못하면 진행될 수 있어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꾸준히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과 두뇌 활동을 계속하세요.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하고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오는데 햇빛이 눈부셨어요. 아까와 똑같은 가을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족들한테 말해야 하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큰아들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고 둘째 준호는 사업 실패 이후로 늘 우울해 보이고 며느리들은 며느리들은 원래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죠. 특히 큰 며느리 수진이는 항상 저를 귀찮아하는 눈빛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잖아요. 가족인데, 함께 사는 가족인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저녁 준비 안 하시고.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늘 그렇듯 약간 짜증 섞인 톤이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무슨 회의라도 하고 있었나 봐요. 병원 갔다 왔어. 검진 받으러.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드물게도 관심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검진?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건강검진. 나이가 나이니까 정기적으로 받아야지.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말하기로 했어요. 가족이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경도인지장애 초기래.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수진이와 둘째 며느리 미정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거리요. 그건 놀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거였습니다. 반짝임? 아니, 그건 너무 이상한 표현이죠. 하지만 분명히 둘 사이에 뭔가가 오갔어요. 엄마, 그게 뭔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둘째 아들은 그래도 형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편이거든요. 치매 전 단계래. 아직 치매는 아니고 관리를 잘하면 괜찮대. 어머님, 그럼 약 처방 받으셨어요? 미정이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응, 약 받아왔어. 꾸준히 먹으면 된대. 수진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뭐라고 한 거지? 제대로 못 들었어요. 하지만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약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게 언제적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지?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엔 며느리들이 이런저런 수다를 떨거든요. 친정 얘기도 하고 동네 소문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날은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요. 밥맛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뭔가 불편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달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이가 말렸어요. 어머님, 이제부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이것도 이상했어요. 평소에 수진이라면 설거지는 무조건 시어머니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건강 관리하셔야죠. 편하게 쉬세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진단서, 가족들의 반응, 그 이상한 눈빛들.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나이 들면 다들 이런가 보다, 걱정이 많아지나 보다. 그렇게 자책하며 눈을 감으려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속닥이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화장실에 가려고 살금살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 쪽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그리고 그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언니, 그래서 병원에서 뭐래? 확실해? 미정이의 목소리였어요. 응, 경도 인지장애 초기래. 의사가 관리 안 하면 진행된대. 수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계획대로? 당연하지 지금이 기회야. 빨리 진행해야 해. 계획?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지?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더 듣고 싶었지만 그 순간 화장실 불을 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화장실 불을 켰어요. 거실 쪽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용변을 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죠.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빨리 진행해야 해. 지금이 기회야.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대체 무슨 계획인데? 왜 내 병이 기회라는 거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그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들의 얼굴이 크게 보이고 그들의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눈빛, 반짝이던 그 이상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게 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잘 지켜봐야 한다는 것. 40년을 식당 운영하며 온갖 사람들 다 봤던 제가 어떻게 제 며느리들의 속마음을 몰라봤을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좋아. 두고 보자.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그날 밤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빨리 진행해야 해. 지금이 기회야. 대체 무슨 계획일까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을 65년간 봐왔지만 오늘만큼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주름진 이 얼굴이 이제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셋째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보자. 그들이 정말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 식당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사용하던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물건이죠. 하지만 건전지를 갈아 끼우니 여전히 작동했어요. 이걸로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더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부러 치매 증상을 보이면 어떨까? 제가 정말로 치매라고 믿게 만들면 그들은 방심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테고.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았죠. 평소처럼 저는 밥과 국, 반찬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제 계획도 시작됐어요. 이게 뭐였더라? 김치를 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분명 김치가 들려 있는데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멍하니 쳐다봤죠. 민수가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엄마, 김치잖아요. 아, 그래. 김치. 맞다, 김치. 일부러 어색하게 웃으며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수진이와 미정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이번엔 더 확실했습니다. 그 눈빛엔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준호야, 오늘 회사 가니?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준호는 3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사업 준비 중이라고 하죠. 이걸 제가 모를 리 없어요. 엄마, 나 회사 안 다닌 지 3년 됐잖아요.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랬나? 내가 깜빡했네.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이런 말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요즘 자주 깜빡하시네요. 약은 드시고 계세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얼굴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랄까, 기대? 아니면 확신? 약? 무슨 약? 병원에서 받아오신 약이요. 경도인지장의 약. 아, 맞다. 그 약. 어디 뒀더라? 사실 약은 제 방 서랍에 정확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있었고요.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약 챙겨드려야겠어요. 형수님, 어머니, 약 챙겨드리는 거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머님 혼자선 어려우실 것 같아요. 미정이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을 힐끗 봤어요. 둘 사이에 또 뭔가가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작은 실수들을 연기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현관문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물론 일부러요. 집에 들어가지 못해 현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마침 수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 어머님, 지난주에도 그러셨잖아요. 지난주엔 그런 적 없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에게 말할 때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하려는 거겠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손자 이름을 헷갈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승우야, 밥 먹어라. 민수의 아들인 10살짜리 손자를 부르며 말했어요. 그런데 손자 이름은 승우예요. 승우는 준호의 아들 이름이죠.
할머니, 저 승우예요. 승우는 작은 집 형이고.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 앞에서까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다니. 아, 그래. 승우. 할머니가 헷갈렸네. 괜찮아요. 할머니 나이 많으시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수진의 반응은 달랐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수진이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한 말이었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주머니에 숨겨둔 녹음기도 작동 중이었죠. 그러게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그 방법을 좀 더 빨리? 무슨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멍한 채로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완벽한 치매 환자를 연기했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끄는 걸 잊어버린 척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며느리들의 이름도 가끔 헷갈려 했죠. 그러자 그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그릇 깨뜨릴까봐 걱정돼서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말은 친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게서 집안일을 빼앗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장 보러 가시지 마세요. 길 잃어버리실까봐 무서워요. 제가 다 사올게요. 미정이도 한마디 했죠. 하나씩 하나씩 제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척하며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아들들까지 함께였습니다. 형,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여보,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뭔데?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 말이에요. 지금 어머님이 혼자 관리하시잖아요. 만약에 잃어버리시거나 하면 큰일 나요. 통장과 도장, 제 재산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건 좀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나 봐요. 허락을 받으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 상태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요? 미정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보관하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수진이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라니?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 상태면 요양원도 생각해야 해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요양원은 너무 이르지 않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잃은 게 아니라 준비를 미리 하는 거죠.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감당 못 해요. 우리 직장 생활도 있고 애들 키우는 것도 바쁜데. 수진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일단 통장이랑 도장부터 찾아보자.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40년을 키운 아들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본색을 절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김영숙, 이제 시작이야. 흔들리지 마.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통장이랑 도장 어디 두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통장, 도장,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것들이요.
안전하게 보관해야죠. 어디 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물론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통장은 제 방 옷장 깊숙한 곳에, 도장은 화장대 서랍에.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짜증이 나는 표정이었지만 곧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같이 찾아볼게요. 같이 찾는다는 건 내 방을 뒤진다는 뜻이겠지. 그날 낮 며느리들이 외출한 사이에 저는 움직였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꺼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은행으로 갔어요. 며느리들이 모르는 은행이었죠. 그곳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제 돈 중 일부를 옮겼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40년 동안 식당 운영하며 모은 내 돈이라고.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어머님, 큰 금액을 이체하시는데 가족분들은 아세요? 네, 알아요. 제 돈이니까 제가 관리하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제 돈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곳을 더 들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40년 전 식당 계약할 때 도와주셨던 이 선생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셨거든요. 영숙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 가족들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제가 들은 대화들까지. 이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영숙 씨,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증거가 있으세요? 녹음한 게 있어요. 녹음기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계속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통장이랑 도장은 절대 그들에게 넘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숙 씨, 정말로 치매 연기를 계속하실 건가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나게 하려면요. 이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 오면 바로 연락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들이 돌아와 있었어요. 수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산책, 가방은 왜 들고 가셨어요? 가방? 아, 그냥 습관적으로. 수진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들으며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자.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그 달빛이 제 얼굴을 비췄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치매를 연기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 같았어요. 김영숙,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40년 전 식당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패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연기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2주가 흘렀습니다. 2주 동안 저는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었어요. 아니, 되는 척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연기를 하다 보니 가끔 진짜로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연기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잊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아니, 평소처럼 보이게 했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식탁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하지만 모르는 척 했죠. 어머님, 수요일이에요. 미정이가 대답했어요.
요즘 들어 미정이의 말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수요일. 그럼 내가 시장 가는 날이네. 어머님, 이제 장 보러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길 잃어버리셨잖아요. 제가 2시간 동안 찾아 헤맸어요. 그런 적 없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커피를 마시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오늘 오후에 상담 하나 잡았어요. 상담? 무슨 상담? 어머님 건강 관련해서요. 전문가 선생님이 집으로 오실 거예요. 전문가? 심장이 빨라졌지만 표정은 멍한 채로 유지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상담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경이라고 해요. 상담사가 서류를 꺼내며 며느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는 척 했지만 옷주머니 속 녹음기는 작동 중이었죠. 어머님 증상이 얼마나 진행되셨나요? 많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작은 일상적인 것들도 자주 잊으시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과장이 심했어요. 그렇다면 전문 시설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네요. 시설이요? 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이요. 요양원. 역시 그거였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시면 그걸로 충당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수진과 미정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입소 가능할 거예요. 다음 달. 한 달도 안 남았다는 뜻이었죠. 상담사가 돌아간 후 며느리들이 수군거렸어요. 형님 생각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장이랑 도장은 찾으셨어요? 아직 어머님 방을 뒤져봤는데 없더라고.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제 방을 뒤졌다고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확인했습니다.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정말로 뒤졌더라고요. 이제 집에 두면 안 되겠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들이 외출하기를 기다렸어요. 저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 4개, 도장 3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을 나서는 순간 옆집 박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영숙 씨, 어디 가세요? 박 여사는 제 오랜 친구예요. 3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아온 사이죠. 요즘 좀 이상해 보이던데. 괜찮아요?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영숙 씨, 며느리들이 요즘 이상한 사람들 자주 데려오던데 무슨 일 있어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박 여사의 눈빛을 보니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순 씨, 지금 시간 있어요? 할 얘기가 있는데. 박 여사 집 거실에 앉아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치매 진단부터 며느리들의 수상한 행동, 제가 들은 대화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연기까지. 박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영숙 씨는 멀쩡한 거예요? 네. 경도인지장의 초기 진단은 받았지만 지금처럼 심하진 않아요. 다 연기예요. 그 며느리들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순 씨,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아직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당연하죠. 근데 영숙 씨, 혼자 하기엔 위험할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그럼요. 30년 넘게 이웃으로 산 사이잖아요. 저는 박 여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동안 혼자 견디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영숙 씨, 중요한 서류나 통장 같은 거 우리 집에 맡겨둘래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집 금고에 넣어둘게요. 그날 박 여사 집 금고에 제 서류들을 맡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산책 중.
지금 바로 집으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심장이 빨라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집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민수와 준호, 수진과 미정. 네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명령조였죠. 무슨 일인데? 어머님 통장 어디 있어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통장? 어디 뒀더라? 제발 좀 제대로 대답해 주세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님이 큰돈을 이체했다고. 아, 맞다. 내가 다른 은행으로 옮겼어. 왜요?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내 돈인데 왜 말해야 해? 순간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정신 멀쩡해. 멀쩡하다고요? 어제 손자 이름도 못 맞추시면서? 어머님, 이제 통장이랑 도장 우리한테 주세요. 민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싫어. 엄마! 내가 번 돈이야. 내가 관리할 거야. 엄마,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나 멀쩡해.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프지 않아. 그럼 왜 자꾸 깜빡하세요? 미정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밝히면 안 됐어요. 어쨌든 안 줄 거야. 내 거니까. 수진이 일어섰어요.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겠어요. 어머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진단서 받아서 후견인 선정 신청할 거예요. 후견인 제도. 치매 환자의 재산을 가족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죠. 그렇게 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해보라고. 법원 가서 판단받자.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그럴 거야.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그날 밤 박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순 씨 일이 커졌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박 여사가 말했어요. 영숙 씨, 이제 법무사 선생님께 제대로 된 상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죠? 내일 아침에 우리 같이 가요. 내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요, 말순 씨.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반달이었죠.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모은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한 증거면 돼. 서랍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첫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펜을 놓고 불을 껐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 여사와 함께 이 선생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며느리들에게는 병원 간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어차피 이제 뭘 말해도 의심하겠지만요. 영숙 씨, 어제 통화로 들었어요. 상황이 심각하네요. 이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어머님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정밀 검사를 요구할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검사는 받으세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박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영숙 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요.
녹음은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녹음기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요.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구체적인 재산 처분 계획서 같은 거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미정이가 노트북을 자주 보던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확인해 보기로요. 사무실을 나와 박 여사와 찻집에 앉았어요. 영숙 씨, 무서워요? 아니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아요. 40년을 식당 운영하셨잖아요. 그때 강한 영숙 씨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30년 넘게 이웃이었잖아요. 가족보다 더한 사이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진짜 가족은 멀어지고 이웃이 가족이 되는 아이러니.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조용했어요. 며느리들이 외출한 것 같았죠. 좋은 기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둘째 아들 부부 방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해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 미정이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잠겨 있을 텐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켜져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풀어놓은 채 외출한 거였죠. 화면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재산 정리 계획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머님 재산 목록. 마이너스 집 시세 4억 5천만 원. 마이너스 농협예금 8천만 원. 마이너스 신한은행 정기예금 6천만 원. 마이너스 우리은행 적금 4천만 원. 마이너스 국민연금 월 80만 원. 마이너스 개인연금 월 50만 원. 마이너스 보험 해약 환급금 약 2천만 원. 총 예상 금액 약 6억 5천만 원. 처리 계획. 1단계 어머님 후견인 선정 예상 기간 2개월. 2단계 요양원 입소월 비용 150만 원. 3단계 집 매각 목표 4억 2천만 원. 4단계 예금 통합 관리. 5단계 연금 수령권 이전. 분배 계획. 마이너스 큰아들 목 3억 집 매각금 예금 일부. 마이너스 둘째 아들 목 2억 예금 보험. 마이너스 요양원 비용 나머지 예금에서 충당.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참고 사항. 마이너스 어머님 기대 여명 약 10년. 마이너스 요양원 10년 비용 약 1억 8천. 마이너스 남는 금액을 우리가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 기대 여명이라니. 제가 언제 죽을지까지 계산해 놨더라고요.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으로 화면을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 장을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다른 파일들도 확인했습니다. 요양원 비교라는 파일도 있었어요. 세 곳의 요양원을 비교해 놓았는데 모두 시골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들이었죠. 면회도 힘든 곳으로 보내려고 했구나.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는 이메일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원래대로 놓아뒀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박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순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하자 박 여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당장 은행 가봐야겠어요. 혹시 돈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지금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빨리 가요. 내가 같이 갈게요. 30분 후 박 여사와 함께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제 금고에 보관해뒀던 통장을 가져왔어요. 잔액 조회 부탁드려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오늘 오전에 2천만 원 인출하셨는데요. 뭐라고요? 오전 10시에 이 지점에서 2천만 원 인출 기록이 있습니다. 저 오늘 오전엔 집에 있었어요. 인출한 적 없어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이 하신 건가요? CCTV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지점장이 나와서 저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 미정이가 보였어요. 제 통장을 들고 창구에 서 있었죠. 이분이 누구세요? 제 둘째 며느리예요. 어머님 허락 없이 인출하신 건가요? 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지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 여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영숙 씨, 지금 바로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일단 통장 정지 먼저 해주세요. 더 이상 돈이 나가지 않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가족 간 범죄라도 명백한 절도입니다. 꼭 신고하세요. 은행을 나와 박 여사 집으로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집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영숙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돼요? 영숙 씨 평생 모은 돈을 몰래 빼간 거잖아요. 박 여사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밖에 나와 있어. 빨리 들어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마 은행에서 통장이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나 봐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박 여사를 봤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야 해요. 마주해야죠. 혼자 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내가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해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 켜놓고 있어요. 위험하면 바로 전화하고. 네, 고마워요.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엑셀 파일의 숫자들, 기대 여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CCTV 속 미정이의 모습.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네 사람 모두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은행 가셨어요? 응, 왜 통장을 정지시키신 거예요? 내 돈이 없어졌으니까.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머님, 설명드릴게요. 설명? 내 허락도 없이 2천만 원을 빼간 게 설명이 필요해?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봤어요. 미정아, 내가 뭘 한 거야? 그게 어머님이 자꾸 돈을 이상한 데로 옮기시길래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보관? 어디에 보관했는데? 내가 언제 허락했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민수가 나섰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엄마 재산 지키려고 한 거예요. 지킨다고? 그럼 이건 뭐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엑셀 파일의 재산 목록과 분배 계획, 그리고 이메일 내용까지. 네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요? 수진이 다그쳤어요. 그게 중요해. 너희가 계획한 거잖아.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어머님, 오해세요.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내 기대 여명까지 계산해 놓고 10년 후 내가 죽으면 남는 돈을 나눠 가지려고.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계획한 거잖아. 치밀하게.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형수님이랑 미정이가. 너도 알고 있었어. 그날 밤 거실에서 얘기할 때 너도 있었잖아.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40년 동안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아들들을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고 며느리들도 내 딸처럼 대했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뭘로 본 거야? 돈주머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엄마, 제발!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봐.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돈만 노리고 있는지.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려서 그런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여사였습니다. 영숙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다 말했어요. 제가 안 사실들을 그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변명하더라고요. 끝까지 영숙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내일까지 시간을 줬어요. 마지막 기회로. 영숙 씨. 말순 씨,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40년 가족인데.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할지 아니면 끝까지 변명할지. 어느 쪽이든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면 거실에서 낮게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수진과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이러다 정말 경찰에 신고하시면 어떡해요? 그러게 내가 너보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왜 2천만 원이나 빼낸 거야? 형님도 알잖아요. 우리 빚이 얼마나 많은데 급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님이 증거까지 다 가지고 계시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낮게, 더 음침하게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무슨 방법이요? 어머님 상태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럼 어머님이 보여주신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어지잖아. 어떡해요? 어머님은 멀쩡하신데. 그게 문제지. 그래서 약을 좀 쓰면 어떨까? 약이요? 응, 수면제를 많이 먹이면 몽롱해지잖아. 그 상태에서 병원 데려가면 의사도 치매가 심각하다고 진단할 거야.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들이 저에게 약을 먹이려고 한다고요? 형님,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건 우리가 경찰서 가는 거야.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내일 아침 어머님 약에 섞어 수면제 서너 알 정도면 충분할 거야. 알았어요. 미정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제 방으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문고리를 잡기도 힘들었어요. 약을 먹인다고? 나한테? 이건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었어요. 제 건강을 어쩌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즉시 박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말순 씨, 큰일이에요.
내일 아침 제 약에 수면제를 섞으려고 해요. 어떡하죠?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당장 나와요. 우리 집으로 지금 바로. 지금은 위험해요. 내일 아침에 조심할게요. 영숙 씨. 그 사람들 진짜 위험해요. 지금 나와요. 하지만 저는 나갈 수 없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들킬 테니까요. 괜찮아요. 내일 약을 안 먹는 척 할게요. 그리고 증거 더 확보하고요. 미쳤어요? 너무 위험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영숙 씨. 믿어줘요. 40년 식당 운영하면서 온갖 사람 다 봤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박 여사도 제 결심을 알았나 봐요.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 대화도 녹음이 잘 됐어요. 수면제 이야기까지 전부요. 이제 진짜 끝장을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아니, 평소처럼 보이게 행동했죠. 식탁에 앉자 미정이 얼른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제가 챙겨드릴게요. 손에는 컵과 약들이 들려 있었어요. 평소보다 알약이 2~3개 더 많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약이 많네. 아, 병원에서 새로 처방받은 거 추가됐어요. 어머님 건강에 좋은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새로 처방받은 약이 없었거든요. 그래. 약을 받아들었지만 입에 넣지 않았어요. 대신 물을 마시는 척하며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손 안에 쥐었죠. 다 드셨어요? 응. 입 안에 약 남은 거 없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미정이 의심스럽다는 듯 다가왔어요.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당연히 약은 손에 쥐고 있었으니 아무것도 없었죠. 잘 드셨네요. 아침 드세요. 미정이 돌아서자마자 저는 쥐고 있던 약을 냅킨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분석할 수 있게요. 30분쯤 지나자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좀 어떠세요? 뭐가?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약이 작동하길 기다리는 거였어요.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졸린 것 같네. 그럼 소파에 누우세요. 제가 이불 갖다 드릴게요. 수진과 미정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기 위해 귀를 세웠죠. 형님,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봐. 완전히 잠드시면 병원 데려가자. 근데 병원에서 약물 검사 같은 거 하면 어떡해요? 그땐 어머님이 실수로 약을 중복해서 드신 거라고 하면 돼. 치매 환자가 약 착각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 치밀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어머님.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깊이 잠든 척했죠. 완전히 잠드신 것 같아. 지금 병원 가자. 근데 깨어나시면 어떡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주무실 거야. 약을 많이 드셨으니까. 제 몸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와서 좀 도와줘요. 민수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이러셨어? 약 드시고 주무시는데 좀 깊이 주무시네요. 병원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저를 부축해서 현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계속 잠든 척했어요. 몸에 힘을 빼고 머리를 푹 숙이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방 여사가 나타났어요. 어머, 엉숙 씨 왜 그래요? 아, 박 여사님, 어머님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 가는 중이에요. 많이 아프세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족들이 모시고 갈게요. 수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도 같이 가는 게 영숙 씨. 괜찮아요? 박 여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살짝 눈을 떴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박 여사만 볼 수 있게. 박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멀쩡하다는 걸 알아챈 거죠. 아, 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박 여사가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박 여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차에 태워졌어요. 뒷좌석에 누웠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 앉았고 미정은 조수석에, 민수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 큰 병원으로 가요. 정밀 검사 받아야 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5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차가 멈춰 섰어요. 왜 그래? 앞에 경찰 검문이에요. 경찰? 심장이 빨라졌지만 계속 잠든 척했습니다. 면허증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여기요. 뒷좌석 분은 왜 저러시죠? 아, 저희 어머니인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가는 중이에요.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조심히 가세요. 그냥 가면 안 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 경찰 부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박 여사였습니다. 박 여사가 경찰을 불렀던 거예요. 무슨 일이죠? 저 차에 탄 할머니가 제 친구인데요. 아까 집에서 보니까 의식이 또렷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됐다고 해서 이상했거든요. 그게 무슨... 그리고 어제 그 집 며느리들이 낙물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수면제를 먹인다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혹시 몰라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박 여사님, 왜 이러세요? 수진이 차에서 내려 소리쳤어요. 제가 왜 이러냐고요? 당신들이 왜 저러는지 물어봐야죠. 경찰관이 차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연기를 끝낼 때였어요. 네, 괜찮아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방금까지 의식이 없으셨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잠든 척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약을 먹였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잡으려고요. 수진과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오늘 아침 약에 수면제를 섞었잖아. 나한테 먹이려고. 그건 경찰관님, 여기 증거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냅킨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받았던 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오늘 아침 제가 먹으라고 받은 약이에요. 여기에 수면제가 섞여 있을 거예요. 경찰관이 냅킨을 받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감식을 해봐야겠네요.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님, 오해세요. 저희는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저한테 약물을 투여하려고 했고 제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어요. 여기 증거도 다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금까지 찍어둔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일단 모두 경찰서로 동행하시죠. 경찰서로 가는 동안 저는 박 여사 손을 꽉 잡았어요. 말순 씨, 어떻게 왔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혹시 몰라서요. 그리고 검문하는 경찰관들 보고 뛰어갔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어요. 40년 키운 자식들은 저를 해치려 했는데 30년 이웃이 저를 구해줬다니.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치매 진단부터 연기를 시작한 이유, 들었던 대화들, 그리고 오늘 아침 일까지. 녹음 파일들을 들려주자
담당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재산 탈취, 시도의 약물 투여까지 가족 간 범죄라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도 알아요. 고소하시겠습니까? 순간 망설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40년 가족인데.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별실에서 며느리들과 아들이 조사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울먹이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 씨, 이제 어떡할 거예요?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순 씨 집에서 며칠만 있어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 집이 영숙 씨 집이에요. 박 여사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진짜 몰랐어요. 형수님이랑 미정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날 밤 거실에서. 저는 반대했어요. 근데 형하고 형수님이. 됐어.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준호야, 네. 엄마,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40년 키워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나눠 가지고 심지어 약까지 먹이려고 했잖아. 죄송해요. 엄마, 이제 법이 판단할 거야.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박 여사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영숙 씨, 차 한잔 할래요? 네, 고마워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어요. 아침에 약을 먹지 않은 것부터 경찰서까지 마치 한 달을 산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잘했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영숙 씨가 참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박 여사의 말이 맞았어요. 만약 약을 먹었다면 정말로 병원에서 치매가 심각하다고 진단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요양원에 끌려갔을 거예요. 말순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린 가족보다 더한 사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박 여사 집 객실에서 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속삭임을 엿들을 필요도 연기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법정에서 그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걸.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저는 박 여사 집에 머물렀어요. 집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가기 싫었어요. 매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준호, 수진, 미정. 모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계속 울려대서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엔 진짜예요. 엄마, 제발 저희 이러다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엄마!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내 흐느끼는 소리로 바뀌었죠. 엄마, 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제 인생 끝나요. 그건 내가 자초한 거야. 엄마, 승우 생각해서라도, 손주 생각해서라도.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아팠어요.
10살짜리 승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승우한테는 내가 따로 연락할게. 너희 일은 너희가 책임져.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40년 키운 아들인데 다음 날엔 수진이 직접 찾아왔어요. 박 여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박 여사가 저를 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산발이었어요. 어머님,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죄송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내 기대 여명까지 계산하면서 말이야. 그건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려고 했잖아. 그건 제가 아니라. 말을 멈췄어요. 미정 탓을 하려다가 관둔 거죠. 누구 탓이든 상관없어. 너희 둘 다 공범이야. 어머님, 제발 민수 씨 생각해서라도. 민수는 내 아들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님! 수진이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이제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인생 끝장내실 거예요? 목소리가 변했어요. 울먹임에서 원망으로요. 내 인생을 끝장내려던 사람이 무슨 소리야. 저흰 그냥 조금 일찍 받으려고 한 거였어요.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잖아요.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가. 지금 당장.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 어머님 치매 진단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머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할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그래 봐. 경찰한테 제출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증거들도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은 거라고 하면 돼요. 박 여사가 나섰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수진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법정에서 봐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박 여사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영숙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거든요. 그날 저녁 이 선생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들이 제 치매 진단서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영숙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해요.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래도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약물 투여 시도, 무단 인출, 재산 탈취 계획서까지. 이건 변명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영숙 씨,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번 받으세요.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와 함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인지기능검사, 기억력 검사, 판단력 검사,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 초기는 맞지만 일상생활과 의사결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최근 몇 달간의 행동 패턴을 보면 오히려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고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죠?
네, 충분히 재산 관리 능력이 있고 의사 결정 능력도 온전하십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웃음이 났어요.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안도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서요. 엄마, 저 좀 봐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뭔데? 엄마, 저 미정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정이가 형수님이랑 그렇게 계획한 줄 저는 그냥 형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거였어요. 그래도 넌 알고 있었잖아. 네, 맞아요. 저도 공범이에요. 하지만 엄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형이랑 형수님, 미정이는 용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만이라도. 준호야, 네. 엄마. 넌 형보다 더 비겁해. 엄마! 잘못을 인정하는 건 좋아. 근데 다른 사람 탓하면서 너만 빠져나가려는 건 비겁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비겁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 누가 뭘 계획했고, 누가 실행했고, 전부 다. 그럼 저도 처벌받아요. 당연하지.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준호가 일어나 절을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38년을 키운 아들의 뒷모습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아무리 그래도 40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10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친구 돈을 훔친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민수를 데리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사과하게 했어요. 무릎 꿇고요. 엄마, 창피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래야 다음엔 안 하지. 그때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른이 된 민수는 그때보다 훨씬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관대하게 키웠나? 아침이 밝았어요. 박 여사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영숙 씨,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것 같던데 네. 계속 생각이 나서요. 후회돼요.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근데, 마음이 아프죠. 네.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해요. 40년 키운 자식인데. 근데 영숙 씨, 지금 물러서면 안 돼요. 알아요. 영숙 씨가 여기서 용서하면 그 사람들은 또 똑같은 짓 할 거예요. 이번엔 더 교묘하게요. 박 여사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 선생님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소개해 준 분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 김민지입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사건 내용 다 들었습니다. 증거도 확인했고요. 이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말요? 네,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 시도는 상해죄로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재산 무단 인출은 절도죄, 약물 투여 시도는 상해 미수죄, 그리고 요양원 강제 입소 시도는 감금 미수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며느리 두 분은 주도적으로 계획했으니 실형 가능성이 있어요. 실형, 감옥. 그 단어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합의를 원하세요? 합의요? 내 상대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처벌을 경감받는 거예요. 아니요. 합의는 안 할 거예요. 확실하세요? 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박 여사가 제 옆에서 말없이 걸었습니다. 공원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에요. 40년 키운 자식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영숙 씨. 그 사람들이 영숙 씨한테 한 거 생각해봐요. 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영숙 씨 건강을 어쩌면 생명까지 위협한 거예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때 경찰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네요. 실망했습니다. 실망했다고요. 제가요?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키웠는데 실망했다고 하네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이, 제 돈을 훔쳐가려던 사람이, 저에게 약을 먹이려던 사람이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봄비였습니다.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이 좋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비 맞으며 걷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비가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영숙 씨. 이거 마셔요. 고마워요. 조금만 더 힘내요. 곧 끝날 거예요. 끝나면 그 다음엔 뭐가 남을까요? 영숙 씨의 자유가 남죠. 그리고 존엄이요. 박 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자유와 존엄. 그걸 위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법정에서 그들과 마주한다는 게, 40년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적으로 마주한다는 게, 그리고 혹시 모를 결과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민수와 준호가 보였어요.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박 여사 집에서 지냈습니다. 집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법원 복장을 준비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영숙 씨. 괜찮아요? 네. 긴장되네요. 당연해요. 근데 영숙 씨는 피해자예요. 떳떳하게 가면 돼요. 박 여사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민수, 준호, 수진, 미정. 네 사람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제 눈과 민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마주보기 싫다는 듯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고석에 앉았어요. 피고석에는 네 사람이 앉았고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재산 탈취 미수 및 상해 미수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먼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원고 김영숙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았어요. 김영숙 씨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것, 며느리들의 이상한 반응, 제가 들은 대화들,
그리고 치매를 연기하기로 결심한 이유까지.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님도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치매 증상을 연기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본색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녹음을 하셨고요? 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어머님 통장에 아직 얼마나 남았을까? 한 8천만 원 정도 집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걸. 좋네.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자. 수진과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라니?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 상태면 요양원도 생각해야 해요. 미정과 수진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약을 좀 쓰면 어떨까? 약이요? 응, 수면제를 많이 먹이면 몽롱해지잖아. 그 상태에서 병원 데려가면 의사도 치매가 심각하다고 진단할 거야. 이 부분이 재생될 때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 측 이 녹음에 대해 반박할 게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피해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김영숙 씨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의사 결정 능력이 온전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또한 이 녹음들은 시간대별로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계획이 체계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피고 측 계속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음은 무단 인출건이었습니다. 피고 미정 씨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이 맞습니까? 미정이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어머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본인 허락 없이요?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곳으로 돈을 옮기셔서. 이상한 곳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2천만 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용했습니다. 무엇에 사용했습니까? 남편 빚을 갚는데.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준호를 봤어요. 피고 준호 씨 부인이 인출한 돈이 본인 빚 갚는 데 쓰인 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럼 공모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은 약물 투여 시도 건이었습니다. 피고 수진 씨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려고 계획한 것이 사실입니까? 수진이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본인 모르게 수면제를 먹입니까? 어머님이 약을 제대로 안 드셔서. 거짓말입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매일 약을 챙겨 먹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김영숙 씨 진정하세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그날 아침 피고들이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한 약입니다. 감식 결과 일반 처방약 외에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진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은행 CCTV입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미정이 제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피고 미정 씨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엑셀 화면이 나타났어요. 재산 목록과 분배 계획, 그리고 기대 여명 10년이라는 문구.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기대 여명이라니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계산해 놓은 겁니까? 판사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피고 민수 씨, 피고 준호 씨 두 분은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수가 일어섰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동의한 겁니까?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빚이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배신한 겁니까?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는 어머니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6억이 넘는 재산을 혼자 가지고 계시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공평하다고요? 네, 어차피 나중엔 저희가 받을 돈인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 겁니까? 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판사님이 네 사람을 번갈아 보셨어요.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수진이 일어나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미정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와 준호도 일어났어요. 두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원고 김영숙 씨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을 봤어요. 40년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저는 이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제 전 재산을 털어서 결혼 비용을 댔고 집 전세금도 제가 마련해 줬어요. 손주들 태어났을 때는 산후 조리원비까지 냈고요. 수진과 미정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를 뭘로 봤을까요? 돈주머니? 기대 여명 10년짜리 자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65년을 살아온 한 명의 인간이라고요. 민수가 흐느끼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들에게 다 줄 수도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필요하다고 했다면요. 한번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속였어요. 치매 걸린 늙은이로 만들려고 했고 요양원에 가두려고 했어요. 심지어 제 건강까지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제 존엄성의 문제예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고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잘했어요. 영숙 씨.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셨어요.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2주 후입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영숙 씨. 괜찮아요? 네. 이제 끝이 보이네요. 2주 후면 선고예요. 조금만 더 힘내요. 네. 그날 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 만에요. 박 여사가 같이 가주었어요. 혼자 있기 무서우면 다시 우리 집으로 와요. 괜찮을 거예요. 이제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고 거실을 봤어요. 그들이 속닥이던 그 소파, 제가 숨어서 엿들었던 그 복도,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상처였어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2주 후면 모든 게 끝나겠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혼자서 자유롭게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싸움은 끝나가고 있었고 제가 이기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죠. 제 존엄성을 지켜냈으니까요. 2주가 흘렀습니다. 선고일이 밝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2개월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김영숙, 오늘이 마지막이야. 법원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준비됐어요? 네. 이제 끝낼게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피고석에는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2주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민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영숙 씨가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자 이를 기회로 여겨 피해자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내고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무단으로 수면제를 투여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고 수진, 피고 미정은 이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 민수, 피고 준호는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조했습니다. 판사님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피고 수진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피고 미정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미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피고 민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 준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실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행유예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고 향후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난 거예요. 법정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저는 멈춰섰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준호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2개월 전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저 미정이랑 이혼했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고요. 준호야, 네, 엄마. 내가 정말 변했는지 시간이 증명할 거야. 네, 알겠어요. 지금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나중에 내가 정말로 달라졌을 때 다시 얘기하자. 엄마, 기다릴게요. 제가 바뀐 모습 보여드릴게요. 준호가 깊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민수도 다가왔어요. 수진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할 말 있어? 죄송합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법원 복도에서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라고 했어. 수진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수진아, 너는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어. 약을 먹여서라도.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는 남이야. 민수가 나섰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제가 비웃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해? 40년을 키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계획하는 게 가족이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민수야, 네, 엄마.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지
나는 이제 믿을 수 없어. 엄마, 그러니까 시간을 줄게.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정말요? 희망의 빛이 민수 눈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아직도 화가 나거든. 너무 깊이 상처받았어. 알겠습니다. 엄마 기다릴게요. 민수와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박 여사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영숙 씨. 잘했어요. 잘한 걸까요? 그럼요. 완전히 끊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맞아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말순 씨, 이제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은 데 있어요? 밥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그럼 우리 식당 갈까요? 영숙 씨 좋아하는 삼계탕집. 좋아요. 식당에 앉아 따뜻한 삼계탕을 먹었어요. 2개월 만에 제대로 먹는 밥 같았습니다. 영숙 씨.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아니요. 집은 팔려고요. 정말요? 네.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서요. 좋은 추억도 있지만 나쁜 추억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 어디서 살 건데요? 작은 아파트 하나 알아보려고요. 혼자 살기 딱 좋은 곳으로요.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 살고 싶어요. 그래도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내가 심심하잖아요. 당연하죠. 말순 씨는 제 가족이니까요. 2달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집들이 음식을 잔뜩 가져왔어요. 와, 영숙 씨. 여기 정말 좋다. 전망도 좋고. 그죠? 마음에 들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아래층에는 작은 공원이 있고 벤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기 할머니들이랑도 친해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이제 제2의 인생이에요. 영숙 씨, 정말 멋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40년을 살았던 그 집을 떠났다. 슬프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자유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살 수 있다. 65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준호야, 어떻게 왔어? 엄마 주소 알아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들어와. 준호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고맙네. 앉아. 소파에 앉았어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편의점? 내 밤 시간이요. 낮에는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자격증? 사회복지사요. 제가 사람들 돕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준호의 눈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제가 누군가를 도울 자격이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더 하고 싶어졌어요. 속죄 하는 마음으로요.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 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정이랑 이혼하고 나서 제 인생을 다시 돌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눈물이 났어요. 준호의 눈에서요.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바로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완전히 용서하기는 아직 힘들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응, 천천히, 조금씩 우리 다시 쌓아가자. 준호가 엉엉 울었어요. 38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정말로.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정말요? 응. 오랜만에 해주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형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내 회사는 관뒀대요. 새로 사업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제대로 정직하게 하겠다고. 민수가 그랬어? 네, 그리고 형수님도 많이 달라졌어요. 봉사활동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내 엄마한테 한 짓 때문에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뭔가 보답하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그렇구나. 김치찌개가 끓었어요. 2그릇을 떠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엄마. 준호가 한술 떠먹고는 눈을 감았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 모습이 어렸을 때와 똑같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준호가 일어났어요. 엄마, 이제 갈게요. 오늘 밤 근무라서.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응. 오너라. 고마워요, 엄마. 준호가 나간 후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2개뿐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찾아왔어요. 수진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야, 들어와. 민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니? 엄마한테 받은 돈이요. 제가 그동안 번 돈으로 갚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민수야, 그리고 이건 승호 편지예요. 손자 승우가 쓴 편지였어요. 어설픈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계란말이가 먹고 싶어요. 저 잘못했어요.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승우 올림.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손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승우 보고 싶네. 엄마, 승호 데려와도 될까요? 다음 주에요. 그래. 데려와. 정말요? 응.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줄게. 민수가 울었어요. 42살의 어른이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민수야, 네, 엄마. 나도 잘못이 있어. 너희를 너무 물질적으로만 대했나 봐.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나도 생각해봤어. 너희가 돈에 집착하게 된 건 어쩌면 내가 항상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우리 돈 얘기 말고 진짜 마음으로 대화하자.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왜 민수가 그렇게 돈에 집착하게 됐는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진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저도 말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돈으로라도 너희를 붙잡고 싶었는지.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거요. 그래. 내가 원한 건 너희의 진심이었어.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승호 데리고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엄마, 사랑해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민수가 사랑한다고 한 게요. 나도 사랑해, 민수야. 민수가 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 법정에서 그들을 마주했을 때는 2번 다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진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문을 열자마자 승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승우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승우를 꼭 안았어요. 11살이 된 손자는 제 허리까지 왔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함께 왔어요. 수진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겸손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수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 계란말이 해주세요. 승우가 분위기를 깼어요. 그래, 할머니가 해줄게 기다려. 부엌에서 계란을 풀며 거실을 봤어요. 민수가 수진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고 승우는 소파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했을 풍경이 지금은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 나왔습니다. 자, 먹어봐. 와, 할머니 최고! 승우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어머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울어. 어머님, 과거는 과거야. 우리 이제 앞만 보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기회가 아니라 새 출발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준호도 저녁 늦게 합류했어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괜찮아. 여기 앉아. 밥 먹어. 5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많이 먹어. 더 줄까? 예, 밥을 먹으며 다들 웃고 떠들었어요.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라는 걸요. 돈이 아니라 진심. 화려한 게 아니라 소박한 행복. 식사를 마치고 다들 돌아갔어요. 승우가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또 맛있는 거 해줄게. 약속이에요. 약속? 문을 닫고 설거지를 했어요. 박 여사에게 전화했어요. 말순 씨, 오늘 애들이 다녀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영숙 씨가 용서할 수 있어서.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화가 나거든요. 그래도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영숙 씨.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가족이 그리웠어요. 끊고 일기를 펼쳤어요. 오늘 1년 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다. 아직도 상처는 남아있다. 하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도 알았기 때문이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서로 실수하고 상처 주고 그래도 다시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지켰어요. 제 존엄을, 제 자유를.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도 결국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숙, 잘했어.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67세. 누군가는 늙었다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속삭임을 엿들을 필요도, 녹음기를 숨길 필요도 없었어요. 자유로웠고 당당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그때로.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로. 당신, 우리 잘 살았죠? 꿈속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럼 당신이 정말 잘했어.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혼자서도요. 알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아침이 밝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박 여사와 공원 산책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준호가 또 올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승우가 올 거고요. 천천히 조금씩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을 담은 가족으로. 저는 옷을 갈아입으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이제는 그 빛이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김영숙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치매를 연기하며 가족의 본색을 확인했던 65세 할머니의 이야기.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싸웠지만 결국 용서할 수 있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몇 살이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김영숙이 그 증거입니다.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증거 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